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영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집단적인 이기심에 욕구를 폭발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도 편법, 원칙, 무질서라는 말에 담긴 뜻이 아마 이제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들이 자기의 욕구를 발휘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체계적이고 제도된 틀을 내서 이루지 못하고 상당히 무질서하고 또는 어떤 때를 쓰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현상,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어떤 정치사회적 조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 김영봉 교수님이라고, 여기 이 바른사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한 10여 년 전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그분이 개인 집을 이제 짓다가 보니까 건축업자 만나고 또 소송 걸리고 사기당하면서 정말 한국이 얼마나 때를 쓰는 사회인지 체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99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원칙 없이 편법으로 억지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가 꽤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떼쓰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언론에서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떼법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또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억지 부리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것들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과 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라는 말은 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때가 뭘까? 때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여다니는 집단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때를 쓴다는 것은. 또 하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억지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의미를 크게 하면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 또는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편익을 추구한 행위를 떼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반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동체 이익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은 아마 떼쓴다는 표현으로 얼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내용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요구의 방법, 설령 그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더라 하더라도 방법의 절차가 부당할 때도 떼쓴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택시업계 지원 법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주 강정마을 해운기지에 관련된 일들도 떼쓴다는 말로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행위들이 때를 쓴다는 것은 집단 이기심에 차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규범적인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되겠느냐,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떼쓰는 행동들을 규범적으로 폄하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정치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규범적으로 비난한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규범적으로 비난하면 그 행위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상호 불신이 초래되면서 일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냥 얼핏 통념해 봤을 때 떼쓰는 행위들도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런 떼쓰는 집단 행동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 떼쓰는 행동을 좀 이해해 보자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때를 쓸까? 우리가 애들이 부모하고 가다가 어디 장난가게 가면 막 때를 씁니다.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왜 그래? 막 혼을 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일어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지 간에 때를 쓴다는 것은 어떤 자기들이 가진 욕구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특정 통로가 없다든지 또는 어떤 기존의 절차에 의해서 요구했지만 대체 안 되겠구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구나 인식의 일가로서 나타나는 게 떼쓰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리 구조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택시업계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에서 자기들의 택시업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평균 받는 수입이 한 달에 15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생활이 어려운 이런 급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이거든요.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또는 자기 욕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들 우리 사회 문제가 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집단 행동을 바라볼 때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자기들이 이익을 이렇게 무리를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레퍼토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계상에 처했을 때 또 불만이 있을 때 행사하는 방법이 코드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집단 행동들이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해당 사회에서 불만이 표출하는 중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양식이라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그 떼쓰는 행동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 즉 반칙 사회적 특징 인간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존의 합리적인 절차와 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절차라는 방법들이 어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반칙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나 김영준 총리 후보자들 보면 정말 다양한 반칙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행동을 피하고 살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 이제 많은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정보, 지혜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행동을 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기도 하고 애들 군대도 안 보내고 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이게 면화의 문제가 우리 전체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질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반칙이 능력되는 사회에서는 반칙하지 않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서로 새치기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버스를 못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반칙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칙을 더 저지른 것이 더 유해지고요. 특히 집단 행동을 통해서 강하게 물리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 이제 재수의 딜레마상을 이야기하는데 재수가 우위 전략은 신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것이 우위 전략이거든요. 반칙 사회에서는 반칙 우위입니다. 반칙 사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사회는 비현실적입니다. 또 여기다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떤 타인과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선이고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악이고 틀린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 혹은 진리와 거짓의 구분 속에서는 양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단히 배타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에 나간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주장이 중요한 만큼 타인주의에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극단적인 대립 활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떼쓰는 행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집단 이기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들. 그런데 다양한 집단들이 한계상에 처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툭툭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칙이 행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정치가 지배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떼쓰는 일들이 관행화되고 일반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편법과 무질서, 무언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법의 엄단을 통해서 공권력의 기강을 세워서
일벌백계적으로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런 집단 행위는 사실 현대 정당 정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정치란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자기 이익과 요구를 표출하고요. 이들 간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결정이 노는 구조입니다. 어떤 선언적 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의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나 국회의원도 더 많은 집단으로부터 대표적인 받는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합법적 자구 노력을 불온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녹여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합리적인 사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좋은 결과를 내기보다는 합리적인 절차와 합의 규칙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합의적 거버넌스라는 말 표현을 썼는데요. 집단한 경쟁 과정 속에서 경쟁 규칙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면 또는 그러한 절차와 규칙,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경쟁은 제도화되고 합리화되고 원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그 원칙을 정할 때도, 즉, 합의 규칙을 정할 때도, 대중요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또 국가와 시민사회가 있을 때, 합의 규칙 자체는 약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롤즈라는 사람은 차등의 원칙이라는 관점하에서 최소 수혜자들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 규칙, 방법, 일정까지 먼저 합의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사회의 많은 무원칙적이고 무질서한 집단 행동들을 제도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물리적인 시효 행사에 나가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택시법 논의할 때 보면은 국회나 정부가 택시업계에 밀려가지고 입법을 하거나 특별법을 만든다는 게 급급해가 다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하나 대단히 복잡한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택시업계와 같은 어려운 기업이나 어려운 사업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라는 국가 이익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따르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 교통이라는 문제 봤을 때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떤 철학과 원칙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체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교통체제의 고민, 그 다음에 열악한 기업 또는 사업행위에 대한 국가 이익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지배하게 되면서 정책에 놓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누가 왕도 울입니다. 악을 쓰면은 그때 부랴부랴 법을 만든다, 지원책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지원책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 정책이 놓으니까 또 1년 뒤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뜻 더 준다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치가 대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대개는 얘기합니다. 왜 집단들은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만 강조하느냐. 실제 한국의 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그 법치의 결과로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만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이동업 현재 소장이 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공적으로 써야 될 특정 업무 경비를 사적으로는 사용했지만 횡령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게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으로는 횡령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을 이해할 때 이분들이 형식 논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인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범법 아니야? 하지만 법조인에 만들면 이건 위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식주의적인 법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법과 사법을 통해서 정의가 구현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법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사람들이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결정이 나올 때도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의 담합이나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또는 보편적 원칙이 합의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택시업계를 말하면 택시업계 자체가 자기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가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의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제를 흡수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진행했을 때는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갈등의 합의를 이룰 때 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경제적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투자했을 때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택시업계 문제 나왔을 때도 국회 입법보다 정부의 특별법이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사고가 틀리건 아는데 실제 그런 경제적 사유를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오늘 공동체의 가치가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가 있고 또 시장보다 더 높이 쳐야 될 공동체적 미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경 깊이 같은 거, 배경 깊이에서 군대하는 것이 개인이 대단히 유리할 겁니다. 만약 경제주의로 보면 군대하기 맞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은 애들 군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가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제적 합리성의 가치가 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반칙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만약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법을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불이익보다 더 커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이 파울합니다. 왜 파울합니까? 파울해서 경기 이기면 파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페널티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경기에서 파울이라는 것은 실제는 건장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라임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내가 사소한 파울을 범하고 운이 없어서 걸려서 내가 페널티 지불하더라도 나는 결과적으로 내 이익을 생각하면 다 파울 범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경제적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울을 범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많은 지도층들의 파울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범죄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사실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땅을 사지 않더라도 누가 사겠죠. 그분들이 아들이 군대 가도 군대 다 갈 겁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파울을 범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면 과연 거기서 누가 법치 주급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문제나 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이나 비용의 효율성 문제를 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보다 고차원적인 공동체를 위한 공적 가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결론을 내리면요. 합리적 사회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들의 개인들의 어떤 요구와 불만을 응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사연을 이해를 하고 집단 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이익이 갈등한다는 현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절차 규칙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주의 강정말 문제가 발생하려면 누가 옳은지 틀린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국가적인 일에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또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누가 옳은지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 절차를 가졌으며 어떤 규칙이 작동됐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 규준을 만드는 일, 또 실천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해야 그런 연습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우리가 무질서나 편법에 대해서 권권형 사용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법칙병이
엄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법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합리적 절차와 규준이 수립이 되고 그것들을 실천 속에서 반복해서 내면화된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결합해서 공권력의 근을 생기는 거고요. 특히 우리 앞에 김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나서가지고 범법자를 사면해주고 국회가 범법자를 옹호해주고 이런 식의 행동이 일이 반복되어가지고는 국민들이 법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은 저렇게 법을 어기도 풀려놓는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멍청하고 무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면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법 질서가 인간되는 것이고 법 질서를 지키자만의 문제가 인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때를 쓰지 않는 거예요. 때를 안 쓰는 사회는 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 때 쓰는 것이 불리한 사회, 때 쓰는 것이 불명예 쓰는 사회가 되면 저는 때 안 씁니다. 다 원칙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반칙도 징벌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주의층에서도 더욱 엄격한 동시 잣대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회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보다 합리적인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